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혈전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최고의 대책은 아스피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이에도 계속 혈전증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저는 혈전증을 계속 공부하고 과거 논문을 검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서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혈전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희귀혈전증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에서 발표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이 있습니다. 이 혈전증은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28일 사이에 발생하며 전신의 혈전증과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합병증이 있는 혈전증입니다. 그리고 회사 발표로는 추정하는 기전입니다. 확실한 게 아니고 회사 발표도 추정하는 기전인데 백신에 의해서 생성된 항체가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혈전증을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한 혈전증입니다. 발생률은 10만 명당 1명으로 매우 소수입니다. 항체가 생성하는 시기가 접종 후 최소한 4일 후부터 생성됩니다. 일주일째부터 본격적으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희귀혈전증은 4일 이후에 이 혈전증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주 흔한 혈전증입니다. 접종 즉시로 혈전증의 발생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서 언제든지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혈전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나타나는 대부분의 혈전증은 바로 이 흔한 혈전증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주 희귀한 희귀혈전증과 매우 흔한 이 혈전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희귀혈전증과 아주 흔한 혈전증 두 가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회사에서 만든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그 말 뜻이 무엇이냐면 이 유전자를 사람 몸 세포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운반체로 아데노바이러스 껍질을 사용합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 껍질을 사용한 이 백신이 바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나오면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최소한 4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체에 의해서 혈소판이 활성화되어서 혈전증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희귀혈전증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흔한 혈전증은 이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아데노바이러스 껍질에 의해서 유발되는 혈전증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우리 몸에 주사하자마자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이 바이러스 껍질에 의해서 혈소판이 활성화되어서 혈전증이 시작됩니다. 그 혈전증이 계속 진행하다가 다음날이 됐든 그 다음날이 됐든 심해지면 증상이 나타나고 쓰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접종 직후 혈관 내 혈전 생성 반응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10만 명당 1명이 발생하는 그 희귀혈전증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혈전증이 저희들의 관심사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죠. 이 아데노바이러스 이 껍질에 의해서 이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VWF, 폼 빌레블란트 팩터라는 이 실 같은 인자가 분비됩니다. 이 실 같은 인자가 혈소판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가벼운 혈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혈소판 안에 있는 콕스1이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스롬복산 A2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스롬복산 A2라는 물질이 혈소판의 응집을 강하게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혈전이 많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혈소판 안에 있는 콕스1이라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트롬복산 A2의 생성이 막아집니다. 그러면 트롬복산 A2에 의해서 이 혈전의 증폭 현상이 예방되는 것입니다. 이 아스피린의 저용량 아스피린 100mg을 쓰면 콕스1이라는 혈소판 안에 있는 콕스1이라는 효소가 억제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억제되고 이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트롬복산 A2라는 물질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 트롬복산 A2가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고 또 혈관 수축을 이렇게 강하게 수축시켜서 혈전을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이 이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 트롬복산 A2가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혈액 응고가 증폭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용량을 말합니다. 500mg 이상의 상용량. 이걸 쓰게 되면 콕스2 효소가 억제되어서 여러 가지 반대되는 그런 기전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얀센 백신, 이것도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얀센 백신 접종 후 30대 젊은이가 사망했습니다. 보면 접종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희귀혈전증은 4일에서 28일 사이에 발생한다고 방역당국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흘 만에 숨졌다는 것은 그 희귀혈전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혈전증인 것입니다. 광주 5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망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당국에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30일 날 접종을 했고 두통이나 오한 증상이 있어서 약 처방을 받고 호전되었는데 약 12일 정도 지나서 증세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혈전 진단 내렸고 심장 스텐트 시술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사망했는데요. 이분은 혈전이 백신 접종 직후에 서서히 진행하다가 결국은 악화되어서 사망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귀혈전증,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명만 언론에서 보고되었습니다. 27일 날 백신을 맞았고 다음 달 9일 날 심한 두통 증상으로 경련이 있어서 입원을 했으니까 약 2주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항체가 생성되는 충분한 기간이죠. 그리고 혈소판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희귀혈전증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논문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2007년도 논문인데요. 아데노바이러스에 야기된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데 폰 빌레블란트 팩타와 피실렉틴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이 혈소판 감소가 유도되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자 전달 벡터 투여 후 혈전증 부작용이 계속 보고된다. 기전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 쥐 실험 내용을 보면 주사 후 5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했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는 혈소판을 활성화하고 혈전을 유도하며 또 혈관 내피세포에서 VWF를 분비합니다. 그리고 VWF가 혈소판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그 연구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고 이 벡터 껍질에 의해서 혈전증 부작용은 계속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에 의해서 혈전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껍질에 의해서 혈전증 부작용은 오래전부터 보고되어 왔던 것입니다. 2006년도 8월 달 논문인데요.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이 물질이 있습니다. 유화제 같은 거, 화장품, 연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또 녹이는 물질로 사용하는 그런 화학약품입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걸로 아데노바이러스 이 벡터 껍질을 처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전 모르지만 그 이유는 이 혈소판 감소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이 껍질에 의해서 혈소판 감소증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을 이 껍질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물질을 처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 논문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 혈전증은 이 AD5, 이건 이 아데노바이러스 그 껍질, 이 벡터입니다. 이 유전자 치료 부작용 중 하나이다. 혈전증이. 그리고 폴리에틸렌 글리콜 처리를 하면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면역 반응으로부터 보호해서 혈전증 발생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쥐실험을 했는데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는 혈전증을 유발하고 혈소판 감소를 유도하고 그런데 이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처리했더니 부작용이 훨씬 적었다. 그리고 AD5는 내피세포를 활성화시켜서 VWF를 분비시키고 또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처리하면 이 혈소판과 내피세포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혈소판 감소증을 완화시켰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처리하면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이런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혈전증의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에 여러분들이 긴장해야 될 증상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흔히 면역반응 증상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 힘이 빠지는 증상이 많습니다. 오한, 이런 증상이 있고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 증상은 이렇게 흔한 면역반응 증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통이 매우 심한 두통, 그리고 어지러움, 또 메스껍고 시야가 흐리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뇌혈전증을 의심합니다. 또 흉통이나 호흡곤란, 또 혈압이 저하되면 심장이나 폐혈관의 혈전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통, 설사, 구토가 심하면 복강혈관의 혈전증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지 부종, 종아리 통증, 이럴 때는 하지 혈관의 혈전증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이렇게 멍이 든달지 어떤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는데 멈추지를 않는달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혈전증 증상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의료인에게 배포한 혈전증 치료 매뉴얼입니다. 이것은 아스트라제네카 회사가 이렇게 발표한 그 매뉴얼을 보건당국이 그대로 전한 것이지요. 헤파린 투여 금기, 혈소판 수혈 금기, 1차 항응고제로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이라는 경구용 항응고제를 쓰라는 것이고 그리고 매우 위험한 경우에는 이틀 동안 면역글로불린을 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약제를 쓰라는 것인데 그 혈전증을 역전시키기에는 사실 너무나 빈약한 치료입니다. 현재의 혈전증 치료제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아스피린 투여를 주장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스피린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의 혈전증 합병증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사실 그 논문적 결과가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아스피린을 드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아스피린을 드십시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저의 간호사인 아내는 아스피린을 먹었고, 그리고 저의 부모님, 친지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스피린이 혈소판 응집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혈전증이 발생한 후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아스피린 투여는 혈전증 진행을 상당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 위험이나 아스피린 천식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매우 안전한 약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 이상이 아스피린을 심혈관계 2차 예방 목적으로 투여받고 있습니다. 접종 1일 전부터 하루에 한 알 100mg짜리를 2주간 식후 복용을 추천합니다. 이 약은 매우 저렴한 일반 약으로 의사 처방이 불필요합니다.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일반 약인 것이지요. 이상으로 아스피린 투여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